안녕하세요. 생생법률쇼 진행을 맡은 김도희입니다. 매주 목요일 생생법률쇼에서는 정치 이슈를 짚어보고 분석하는 시간 함께 하는데요. 장윤미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22대 국회가 본회의를 개최를 해서 오후 2시에 개최를 했다고 하는데 원구성에 이제 좀 모양새는 좀 갖춰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의장이 되면서 6월 안에는 어떻게든 원구성 하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공언대로 일단 마무리가 잘 지어져서 일단 국회가 앞으로 순항하는 일만 남은 것 같습니다. 네, 순항하는 마음을 좀 저희도 갖고 오늘 그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되고 있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고요. 유튜브를 통한 소통의 창구도 활짝 열어두겠습니다. 방송을 보시다가 궁금하신 질문들을 올려주시면 저희가 답도 해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생생 코멘트 시작합니다. 요즘 가장 화제가 되고 있는 말은 무엇인지 그 말이 나오게 된 배경과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인데요. 지금 가장 핫한 정치 분야 생생 코멘트 첫 번째 말부터 만나보시죠. 연임 대권에 도움될까 우려. 네,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당권 연임에 대한 얘기 같습니다. 우상호 전 민주당 의원이 이재명 대표의 연임에 대해서 대권에 도움이 될까 의문이라고 말을 했는데요. 이재명 대표가 며칠 전에 이제 대표직을 내려놓으면서 출마하지 않을 거라면 사퇴도 안 했을 거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사실상 이제 연임에 도전하겠다라는 말로 좀 들리거든요. 아주 공식화했던 걸로 보이고요. 사실 이제 정치권에서의 전망은 지난주에 당대표직을 내려놓지 않겠느냐라는 전망이 우세했습니다. 이제 민주당이 8월 달에 전당대회를 치르기로 예정이 돼 있는 만큼 당대표직을 계속 수행하면서 본인이 또 당대표직에 도전하면 이 절차적 정당성이나 이런 부분에 또 의문이 제기될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 기간을 충분히 두고 당대표직에서 내려왔었어야 되는데요. 아마 원내 상황이 상당히 좀 긴박하고 복잡하게 또 흘러갔고 원구성도 안 됐던 그런 측면이 있어서 당대표직을 지난주에는 못 내려놓고 월요일 날 전격적으로 내려놓은 것 같아요. 사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지난 총선 때 기자 간담회를 할 때 당대표 한 번 더 하시냐라는 기자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재명 대표의 답변은 내가 당대표를 해보니까 너무 가까웠던 사람들도 멀어지게 되고 특히나 이제 그때는 총선 공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거 2번 하라고 해도 좀 하기가 어렵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요. 지금 민주당 안에서는 이른바 대안부재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를 좀 대체할 수 있는 인물이 딱히 보이지 않는다라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밖에 맞습니다. 없다. 이게 이제 모든 그 약간 그 지배적인 맞습니다. 분위기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보여드린 것처럼 이 한마디 우상호 전 의원이 일단 평가를 한 부분인데 민주당으로서는 이재명 대표가 연임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겠다. 다만 이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 개인에게는 이게 도움이 될지 좀 미지수란 취지로 이야기를 했는데 아무래도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일단 당권을 쥐게 되는 당대표는 크게 실권이 없어요. 일단 당분간 선거가 없기도 하고요. 일단 내후년에 지방선거가 있기는 하지만 이제 지방선거 공천권과 관련해서는 또 총선 공천과는 약간 무게감이 좀 다른 부분도 있고 그렇지만 어쨌든 정치 전면에서 평가를 받아야 되다 보니까 대선을 염두에 두고 있는 이재명 대표에게 이 부분이 어떤 피로감으로 보일 수도 있고 그리고 우상호 전 의원이 우려했던 건 중도층 입장에서는 이게 연임하는 게 이게 너무 일당 체제로 가는 거 아니냐 그런 부분과 관련한 우려를 불식시켜 줄 수 없는 부분 때문에 개인 이재명 대표라는 그 정치인에게는 부담이 되는 행보 아니겠느냐라는 평가가 나온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아직까지는 연임을 이제 밝힌 것은 아닌데 그 연임 의사를 밝힌 건 아니고 사퇴 후에 이제 상황을 좀 지켜보겠다. 그리고 개인적인 입지가 아닌 전체를 생각해 보겠다. 이렇게
언급을 했지만 대표직 연임에 지금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저희가 우상호 전 의원의 말을 전해드렸는데 이 연임이 과연 이 대표에게 도움이 될 것이냐 이런 우려는 고민정 의원도 이런 맞습니다. 언급을 좀 내놓은 것 같더라고요. 네, 이게 그렇습니다. 당권하고 대권을 좀 분리해서 볼 필요가 있다 이런 뉘앙스 같았는데요. 그렇죠. 왜냐하면 민주당의 당원 당규를 보더라도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지만 당권 대권 분리가 또 맞기도 하고요. 그래서 당권에 도전하는 대표는 1년 전에는 자리에서 좀 내려와야 되도록 규정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 이낙연 전 대표 같은 경우에도 본인이 대선에 출사표를 던지면서 당대표직에서 내려오고 그랬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관리의 문제도 있고 대선을 관리해야 되는 당대표의 지위의 문제도 있고 해서 이렇게 한 1년 정도의 휴직기를 두는 부분이 있어서 그거는 또 대선 주자를 보호하기 위함도 있고요. 당대표는 좀 대권 주자로 분류되기도 하죠. 그런데 본인이 당권 유지도 하면 대선 출마를 준비를 하면 이게 여러 문제가 있고 어떤 당내 갈등 소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휴직기를 갖는 것인데 일단 최근에 민주당에서 당원 당규상 이 당대표가 내려와야 되는 그 1년의 기간을 네. 상당한 사유가 있으면 그 기간을 지키지 않더라도 되도록 했습니다. 네네, 그 부분과 예외 조항을 맞습니다. 만들어놨죠. 네. 그 부분과 관련해서도 아니 이거 일당 체제를 너무 좀 공고히 하려는 거 아니야? 그런 비판도 있는데 그것도 저는 수긍할 수 있는 지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만 이게 국민의힘에도 똑같은 규정이 있거든요. 어떤 상당한 이유가 있을 시에는 꼭 1년이란 규정을 맞추지 않아도 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될 줄 아무도 몰랐었던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탄핵 국면이 역사에서 실제로 발생하기도 했었고 이런 대통령 거리나 아주 유사시에 1년이란 기간을 아주 예외 없이 맞추게 된다라고 하면은 당대표는 만약에 대선 3개월 전에 뭔가 상당한 이유가 생겼다. 그래서 대선을 뭐 치러야 된다. 그게 탄핵이든 대통령 거리든 무슨 이유든. 네. 그러면은 그 규정을 못 지키게 되는 거예요. 그건 조금 불합리하지 않냐라고 해서 사실 국민의힘에 있는 당원 당규 내용을 차용해서 또 민주당도 이런 룰을 변경한 부분은 있어서 물론 이게 일당 체제로 가는 또 시점상 오해를 받을 수 있다는 네. 지적에는 좀 이해가 되고 고개가 끄덕여지지만 또 이런 측면도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네, 그렇군요. 사실 민주당의 전당대회가 지금 8월인데 물론 이제 시기가 아직 좀 뭐 그 국민의힘보다는 늦기는 하지만 상대적으로 기대나 관심을 크게 받지 못하고 맞습니다. 있는 분위기예요. 뭐 어차피 이게 그 이재명 대표의 그러니까 이재명 전 대표의 이제 동무대가 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그런 예측이 좀 우세한데요. 뚜렷한 대항마도 없는 상황이고요. 지금 현재 언급되고 있는 인물이 이인영 의원이긴 하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좀 실현이 될까 이런 시선도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원래는 이제 후보군으로 분류됐던 정치인들이 몇 분 더 계셨었죠. 네. 사실 뭐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나오는 거 아니야? 네. 그리고 박용진 의원도 뭐 저울질 한다라는 기사가 있었고 김부겸 전 총리 이야기도 나왔는데 어쨌든 거론됐던 인물들 중에서는 공식화하거나 아니면 실질적인 준비를 하는 인물들은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와중에 최재성 전 정무수석이 이인영 의원이 출마할 수 있다라고 언론과 인터뷰를 해요. 네. 이인영 의원은 문재인 정부 때 통일부 장관을 역임을 했고 이른바 전대협 1기일 겁니다. 그래서 이 386 정치인들의 좀 맏형격이다라고 하고 비교적 개파색이 좀 옅기도 하고요. 또 이재명 대표의 또 견줄 수 있는 대항마로 할 수 있는 5선 의원급이기 때문에 이제 현실화될 가능성은 비교적 제일 높은 것 같은데 지금 정치권 안팎에서 들리는 뭐 이야기로는 그러니까 출마를 전격적으로 딱 각오하거나 결단한 상태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처음에 나오게 된 뭔가 계기는 뭘까요? 그거는 이인영 의원 이름이 언급이 됐다는. 아주 직접적인 거는 최재성 의원이 사실 그 어떤 신호탄을 쏘아 올린 부분이 있고요. 네. 그것이 본인의 의사를 타진한 결과물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개파색이 옅고 비명으로 분류되는 정치인 중에 대항마로 중진급으로 분류되는 국무위원도 지냈고 선수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맞춤 카드로 아마 이인영 의원이 거론이 됐던 것 같은데 지금 본인이 안 나오겠다는 마음을 굳혔다는 이야기도 일단 들리고는 있어서 네. 그 현실화가 될
될 가능성도 상당히 좀 낮아진 것 같고,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혼자 출마를 하게 된다. 근데 민주당의 어떤 그 전당대회 규정과 관련해서는 이제 여러 지역을 순회를 하면서 그 지역별로 몇 %를 득표했는지 각 주자별로 네. 그런 걸 발표하게 돼 있습니다. 네네. 근데 사실 혼자 출마를 하게 되면 그게 소용이 없어질 수 있어요. 아. 그래서 언론에서 지금 나오는 건 이른바 원샷 경선. 그냥 각 지역을 돌아서 뭐 연설도 하고 거기에 당원들도 만나는 그런 일정은 그대로 소화를 하되, 어느 지역에서 몇 % 득표를 했는지를 굳이 그 지역에서 발표하는 거는 안 해도 되지 않겠냐. 마지막에 몰아서 하는 게 낫지 않겠냐는 그런 방안도 지금 고민이 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제 이재명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시 당대표에 도전을 한다면 이 단독 출마 형태가 될지 굉장히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과연 이러한 선택이 또 민주당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생생 코멘트 만나보시죠. 현 사태 만든 건 의사들 아닌 박민수 차관. 네, 아무래도 의협 측 입장으로 보이는데요. 네, 대한의사협회 이면택 회장이 지금의 의정 갈등과 의료 공백 사태는 의사가 아닌 복지부 박민수 차관과 복지부 공무원들이 만든 사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어제 그 국회 보건복지위 의료계 비상상황 청문회에서 지금 나왔던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 원구성이 됐고 보건복지위가 가장 큰 현안이 당연하지만 의대 정원 문제입니다. 너무나 정부와 의사단체가 강대강으로 맞부딪히고 있고, 이른바 빅5 병원이라는 곳에서도 계속해서 휴진, 그러면 정부에서는 의료법에 따라서 이건 정당한 사유로 의료행위를 거부하는 게 아니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법적 절차 가져가겠다. 그리고 이게 또 의사 면허와도 관련이 되다 보니까 그 부분으로 정말 엄포를 놓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한 발짝도 물러나지 않기 때문에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어떻게든 이 현안을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 단면이 이제 여러 이제 국회의원들이 현안 질의를 하면서 보건복지부 차관, 지금 의사협회에서 거의 원흉으로 직격탄을 날리고 있는 인물이기도 하죠. 네. 이제 보건복지부 차관에게는 아니 이렇게 의대 정원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환자분들 그리고 국민들께 불편함을 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사과할 생각 없느냐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절차가 좀 매끄럽지 않게 진행된 점에 대해서는 좀 사과드린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해요. 네. 그런데 그 자리에는 의사협회 회장도 자리를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면택 회장에게도 유사한 취지의 질문을 했는데 네. 그때 나온 발언이, 이 사태는 가만히 잘 굴러가는 의료 시스템을 지금 정부가, 그리고 특히 보건복지부 차관이 지금 어질러 놨다, 네. 지금 망쳐놨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해서 의사들은 사과할 이유가 없다라고 또 의협회장은 굉장히 이야기를 강경하게.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치도 물러나지 않는 한 단면을 상징적으로 굉장히 확인하는 자리였다. 그렇지만 이거를 그대로 둘 수는 없는 거예요. 아마 여러 방안이 모색되겠지만 예전에 한창 그 갈등이 고조화되고 있을 때 민주당까지 포함된 뭐 사자회담 이런 부분을 제안했지만 또 의사단체에서는 사실상 거부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더는 거부할 수가 없고, 지금 이미 각 대학별로 내년에 얼마를 뽑을지 할당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각 대학에서 이걸 의결까지 한 부분이 있어요. 또 이런 정책에 따라서 재수를 할지 반수를 할지 네. 회사를 그만두고 한번 도전을 할지 많은 사람들이 인생 스케줄을 정해놨단 말이에요. 네, 그렇죠. 이걸 돌이키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테지만 의사들의 또 이야기도 분명히 귀 기울여야 볼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뭐 인문학 교육 뭐 이런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실습 실제 위주고. 실습을 많이 해야 되는데. 예, 그러면 2,000명이 한꺼번에 들어왔을 때 실습조차 안 된다. 그러면 그 내후년이라도 의대 정원과 관련한 조율은 이제 한 테이블에서 논의할 때인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생명을 다루는 이제 그런 직업인 만큼 이 의료 교육의 또 질을 담보할 수 없다, 이런 또 의견도 귀 기울여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사실 이제 그 빅5 병원 중에서는 서울대병원과 서울성모병원, 삼성서울병원이 휴진을 일단 중단하거나 유예한다고 밝혔고요. 그리고 지금 세브란스 병원은 사실 오늘부터 뭐 무기한 휴진에 들어가기로 했다. 이게 이제 오늘 네. 오전까지 이제 들려왔던 소식인데,
사실 아직까지는 이 집단 행동의 불씨가 좀 남아 있다고 봐야겠죠. 아무래도 남아 있는 것 같고요. 네. 다만 조금 그래도 안심이 되는 부분들은 대형 병원들에서 이거 무기한 휴진하겠다 굉장히 공언했었습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도 찬성 의견이 상당히 높았고 네. 실제로 돌입하겠다고까지 공언했지만 카톨릭 병원 같은 경우에도 일단 상황을 지켜보겠다. 이제 한반 좀 물러섰었어요. 네. 그리고 서울대병원 같은 경우에도 교수들과 다 우리는 파업에 동참을 해서 이 문제 제기를 끝까지 가져가겠다라고 했지만 일단 중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도 의사들의 파업에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 부분이 대형 병원도 있지만 일반 개원의 분들도 계시잖아요. 네네. 한 10%가 채 원래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번에도 파업에 동참해야 된다. 투표에도 많은 분들이, 많은 의사들이 참여는 했지만 실제로 동네 병원이라고 일컬어지는 네. 개원이들의 상황을 보면 아예 참여를 안 하거나 그러면 참여를 하더라도 이게 고객들, 환자들이 정말 동네 분들이신 거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의사들의 파업에 대한 국민 여론은 싸늘합니다. 환자를 방치하고 그렇다는 거예요. 이를테면 변호사들은 어떤 고객, 의뢰인분이 오셨을 때 내가 이건 여러 사정으로 사건을 못 맡겠다라고 하는 게 법이 허용을 할 수 있어요. 네. 근데 의사들은 이를테면 그게 안 되는 겁니다. 네. 왜냐하면 아픈 사람이 왔는데 진료를 보지 않겠다고 하는 건 법이 허용하지 않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맥락 속에서 휴진을 하더라도 한 반나절 내지 하루를 하더라도 개원애들이 뭐 세미나 출석이라고 했다거나 네. 아니면 뭐 내부 정비, 내부 공사 이렇게 써붙인 거예요. 약간 파업에는 동참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지만 다른 사유를 댄 걸로 보이죠. 근데 그때도 어떤 풍경이 펼쳐졌느냐. 이른바 지역 인터넷 같은 지역 커뮤니티나 맘카페 등에서는 병원 명단을 돌린 거예요. 어디가 참여를 네. 했느냐. 예, 네, 실제로는 뭐 에어컨 수리라고 하는데 이게 믿어지지가 않는다. 이거는 네. 사실상 파업에 동참한 거다. 어느 병원이 지금 이러고 있다. 네. 근데 기본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주체란 말이에요. 이런 것을 그대로 모른 채 하면서 대의 명분을 위해서, 의대 정원을 위해서 내가 그런 어떤 불이익을 감내하겠다 쉽지가 않은 선택이어서 의사들도 완전히 한 목소리로 이해관계가 동일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또 어려움이 있군요. 그런가 하면 이제 임현택 의협 회장을 둘러싼 리더십 논란이 또 심상치가 않아 보이는데요. 전공희 대표와의 불협화음도 계속 들려오고 있고요. 사실 취임한 지 얼마 안 됐는데 탄핵 얘기도 또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지금 의사협회도 워낙에 여러 층위의 단위들이 존재하고 있고 의대생 모임, 전공의 모임, 뭐 개원이들 따로 네. 이 이해관계가 다 같지 않은데 어쨌든 의사단체로 임혁택 회장이 일단 한 목소리를 조율해서 내고는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이분의 어쨌든 언론 인터뷰 내용이나 정부를 향한 어떤 그 질책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과도하다라는 게 일반 국민들의 시선이기도 한데 의사단체들 내부에서도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네. 이를테면 우리 진료 거부하자라고 하면서 이를테면 구토 증세를 하는 환자가 오면은 약 처방해주지 말자 막 굉장히 네. 어떻게 보면 선동하듯이. 근데 이게 맥락은 있습니다. 한 환자가 병원에 가서 링겔을 처방을 받아서 네. 맞았는데 기저질환이 있는 환자였어요. 네. 나이도 상당히 많으신 분이고. 그런데 그걸 제대로 체크하지 못해서 업무상 과실치상으로 의사가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임현택 회장이 어떻게 본인의 SNS에 올렸느냐. 그럼 구토 증세가 있고 이런 환자한테는 아예 처방조차 해주지 말자. 의료행위를 하지 말자. 거기에 넘어서서 판사 실명을 네. 거론을 하면서 이 판사분이 여성이었는데 이 여자 뭐 어떻게 된 거 아니냐라는 취지로. 네. 근데 이를테면 이것도 하나의 어떻게 보면 투쟁 방식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너무 과도하다는 목소리가 지금 나오는 네. 거예요. 그리고 한 목소리로 이해관계가 다 갈리는데 이걸 제대로 조율하지 못한다는 또 불만. 그래서 일부 언론에서 취재했을 때는 이거 탄핵까지 거론하는 의사들이 있고 설사 탄핵이 지금 임기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될까라고 의구심이 제기될 수도 있지만 실제로 이것을 가시화하거나 추진하면 무난하게 통과될 수도 있다라는 분위기도 있다라는 또 언론 보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좀 상당히 좀 위태위태한 발언을 이어가고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의료 공백 사태를 두고 청문회에서도 좀 책임 공방을 이제 정부와 의료계가 이어갔습니다. 환자들이 겪고 있는 피해를 좀 더 이상 외면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앞으로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마지막 생생 코멘트 함께 만나보시죠.
위헌 위법적 특검 청문회. 네, 특검 청문회라고 하니까 이건 좀 감이 오는데요. 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측이 지난주에 열린 이제 최상병 특검법 입법 청문회에서 위헌 위법적인 행태가 자행됐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반발을 했습니다. 청문회에서 이종섭 전 장관 증인 선서를 거부를 했는데요. 변호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 선서를 거부할 그런 법적 근거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일단 청문회를 열었는데 보통은 많은 분들이 저도 그렇고 인사청문회를 많이 떠올리실 거예요. 근데 이번 청문회는 입법청문회였습니다. 인사청문회보다 훨씬 뒤에 일단 비교적 근래에 도입이 됐고요. 이 취지는 이제 법률안을 국회가 만드는 것이 본인들의 역할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만드는 데 있어서 필요한 지식, 관련 자료 등을 취합하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서 청문회를 열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단독으로 입법청문회를 열었는데 이때 어떤 법을 만들기 위함이냐? 이른바 최상병 특검법을 만드는 데 필요하다라고 한 거죠. 그래서 관련자들을 다 증인으로 불렀습니다. 증인 지위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걸 불출석을 할 것이다, 사유를 대고, 아니면 아예 출석을 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높았는데 임석훈 사단장 그리고 김계환 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안보 문제 때문에 원격으로, 그리고 이시원 공직기강 비서관 전 그 당사자들이 또 다 출석을 했어요. 그래서 그럼 출석을 했을 때 출석을 한 건 어쨌든 증언을 하기 위함이라서 뭔가 유의미한 그러면 증언이 나오지 않을 것인가라고 기대를 했지만 거의 대부분이 선서하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본인과 관련된 형사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이면 이게 위증의 죄를 무릅쓰면서까지 자기의 어떤 이야기를 하는 게 상당히 부담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거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어서 이날 출석한 대부분의 증인들은 선서를 하지 않고, 그러면 선서를 하지 않고 진술은 하지 않았느냐? 선서하지 않고 진술은 했습니다. 때문에 위증의 부담을 갖지 않고 한 그 진술이 얼마나 신빙성이 있을 것이냐, 얼마나 믿을 만할 것인가에 대한 또 물음표가 쳐지기도 했습니다. 네, 사실 이 얘기는 이제 이종섭 전 장관을 대리하는 변호사가 이제 공개적으로 반발하면서 한 얘기였는데, 법률이 보장한 증인 선서와 증언 거부권을 국회가 정면으로 침해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게 법률적으로는 이제 인정되는데 과연 이런 증인 선서를 하지 않고 만약에 그런 걸 지키지 않을 거면 출석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굳이 출석을 하고도 증인 선서를 거부하고 이렇게 발언을 하는 건 본인들의 어떤 발언 기회를 얻기 위함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거든요. 본인들이 좀 해명을 하거나 본인 입장에서 국민들께 설명드릴 사안이 있으니까 나왔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법적 근거는 형사소송법에 있습니다. 이제 증언을 이제 거부하거나 아예 선서를 이제 안 할 수 있는데, 이종섭 전 장관 측에서는 더 격앙되게 좀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일단 법적 근거, 형사소송법 148조에 따라서 어쨌든 내가 재판을 받을 수도 있고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내 유죄를 입증할 이야기를 내가 내 입으로 하지 않도록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는 거는 현행 법체계가 좀 마련을 하고 있어서 거기에 따른 정당한 권리 행사였다. 그런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이종섭 전 장관을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퇴정 조치를 하고 10분간 나가 있으라고 하고,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굉장히 좀 부글부글하는 기류가 좀 있었던 거죠. 이거 과거 국무위원이었고 어쨌든 군의 대표격인 인물로 이 자리에 선 건데 마치 국민의힘에서 나온 표현에 따르면 학교 폭력을 저지르듯이 이런 표현을 쓰면서 좀 모욕감을 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아마 이런 감정선을 건드린 것 때문에 이종섭 전 장관 측의 변호인도 굉장히 강경한, 왜냐하면 이게 바로 직후에 나왔다면 문제 제기가 그러면 이 절차에 대한 문제의식이겠구나라고 할 수 있지만 약간 시간을 두고 나왔거든요. 여론이 이런 건 좀 너무한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도 나오고, 또 정청래 의원에게 그 당시에 박지원 또 법사위원회 들어가 계시기 때문에 박지원 의원이 아니 10분간 퇴정 조치하는 거는 오히려 이 사람들한테 쉴 시간을 주니까 더 좋은 거 아니냐? 그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정청래 위원장이 이건 반성하란 취지입니다 라고 하니까 약간 농담조로 박지원 의원이 그러면
두 손 들고 한 발 들고 서 있으라고 하세요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네.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그냥 지나가는 한 단면일 수 있겠지만 굉장히 모욕적으로 느껴졌다라는 게 또 그날 참석했던 증인들의 한 목소리여가지고 이게 굉장히 강대강 국면 속에서 또 국민의힘 의원들은 출석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일방적으로 이루어졌다는 데에 대한 문제의식이 국민의힘 내부에서 많은 것 같습니다. 이건 아니지 않나 하는 그런 감정을 네. 계속 묵혀두고 있다가 그 맥락에서 나온 이야기였군요. 이런 가운데 이제 민주당은 국회 청문회에서 위증한 증인에 대해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이 민주당이 좀 압박 수위를 계속 높여가는 모습인 것 같은데요.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일단 증인이 위증을 하더라도 사실상 국회에 나와서 거짓 증언을 했다고 언론에서 막 문제가 되고 이랬던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실제로 처벌까지 제대로 이루어진 경우를 많이 보지를 못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걸 현실화하자라고 해서 위증이 드러나면 의원 10명 이상의 연서가 있으면 위원회 활동이 다 끝나도, 왜냐하면 이게 언론 주목도가 높을 때는 위증으로 고발하겠다, 문제 삼겠다 막 이제 난리법석이 이루어지지만 네. 그 활동이 또 종료되면 흐지부지되고 아. 이게 잘 챙기지 못하게 되니까 이 위원회 활동이 종료가 되더라도 10명 이상의 연서만 있으면 우리 고발 조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가져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지금도 증인이 제대로 출석하지 않으면, 왜냐하면 여러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국정감사하면 우리 회사 CEO가 혹시 국감장에 불려갈까 봐 네. 굉장히 이걸 변호사들에게 상의를 하는 기업들도 많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유명 기업 대표가 이게 출석하느냐 불출석하느냐도 네. 사실 기사로 나오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출석 기류가 있었는데 이거를 불출석하도록 하는데도 뭐 유무형적인 로비 같은 게 많이 작용하기도 네. 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현안이고 오히려 안 나오도록 막 어쨌든 길을 쓰고 하니까 이걸 현실화해야 된다. 동행명령권을 발동해서 이거는 반드시 나오도록 사실상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을 가져가야 된다. 이런 입법 논의가 또 민주당 내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까지 생생 코멘트 만나봤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뉴스픽스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분야별 가장 핫한 소식을 집중 분석해보는 시간 뉴스픽스 시작합니다. 매주 목요일에는 정치 분야 주요 이슈들을 짚어보고 있는데요. 오늘 만나볼 첫 번째 주제는 국회 원구성 마무리, 여야 곳곳 파열음입니다. 네, 국민의힘 몫으로 남겨둔 국회 부의장과 7개 상임위원장 선출을 마무리 짓기 위해서 오늘 오후 2시부터 국회 본회의가 개최가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원구성이 좀 완료가 됐는데 여야의 갈등은 계속해서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변호사님, 제가 방금 봤던 기사에서는 지금 이제 21대 국회 전반기 여당 몫의 국회 부의장으로 6서대 주호영 의원이 선출이 됐고 또 7개 상임위원장 후보가 모두 이제 확정이 된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우여곡절이 있긴 있었지만 원구성이 좀 모양새는 좀 갖춰졌다, 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지금 성적표를 좀 매겨야 될 텐데요. 왜냐하면 어쨌든 개원하고 5월 30일 날 한 달 동안 여러 상임위가 열렸는데 국민의힘은 들어오지 못했단 말이에요. 안 들어온 거죠. 그렇다면 이 협상의 결과가 어느 당한테 유리하게 국민들께 비춰졌을까와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국민의힘이 좋은 성적표를 못 받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민주당으로서는 압도적인 다수석을 점한 건 맞죠. 지금 국민의힘은 108석밖에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네. 그렇다면 국회법에 따르면 민주당이 다 가져갈 수도 있는 거예요. 논리적으로라면. 네, 그런데 형식적으로는 7개를 일단 남겨뒀죠. 네. 이거는 어떻게 보면 명분을 쌓아왔던 거예요. 그리고 애초에 추경호 원내대표가 민주당이 법사위 운영이 과방이 다 가져가자고 했을 때 민주당 내부에서도 뭐 3개나 다 가질 필요가 있어? 이런 목소리가 나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네. 우상호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법사위는 당연하지만 민주당이 가져가더라도 운영위는 그렇게 뭐 현안이 많거나 네. 그냥 운영위는 대통령실, 뭐 대통령 네네. 업무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하는 거긴 주로 한데 이제 여당이 많이 맡기도 맞습니다. 해왔다고 하더라고요. 관행상 또 여당이 네. 맡았던 게 사실이기도 해요. 네. 그렇다면 그거는 좀 하나를 띄워주더라도 이러면서 좀 절묘하게 이렇게 협상을 하거나
하거나 아니면 민주당 내에서도 이런 목소리가 있으니까 그걸 지렛대로 운영위는 가져오거나 이럴 수 충분히 있었거든요, 초반에. 네. 그런데 그냥 협상을 약간 보이콧했단 말이에요. 네. 그 사이에 민주당은 11개, 7개 이것도 그냥 산정된 게 아니라 108석이란 건 한 2대 1의 배분 정도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1개, 8개 이걸 또 의석수별로 민주당은 계산해서 이렇게 네. 낸 거거든요, 협상안을. 근데 나머지 7개에 대해서도 우리는 안 갖겠다. 그러면서 당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이거는 맛있는 뭐 반찬이 차려진 한 식탁이 있다고 했을 때 맛있는 반찬은 자기들이 먹고 네. 나머지 남은 것을 우리한테 주는 거다 해서 제가 그 7개 상임위가 뭔가를 좀 봤더니 네. 기재위, 산자위, 정보위 상당히 중요하고 제가 전직 의원님한테도 한번 여쭤봤는데 네네. 굉장히 의원들이 가고 싶어하는 상임위라는 거예요. 왜냐면 기재위는 특히나 지역 어떤 네. 현안과 관련해서 예산 같은 거를 또 배분받을 수 있는 아주 직접적인 상임위이기 때문에 네.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서도 3선 이상은 거기 위원장으로 갈 수 있어서 상당히 원했을 거라는 겁니다. 근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협상을 임하지 않으면서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시간만 끌다가 실익도 못 챙기고 일단 민주당 안대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추경호 원내대표가 난 사임하겠다라고 네. 이야기를 했지만 결국에는 재신임을 받긴 했습니다. 네네. 안 그래도 지금 오늘 그 오전쯤에 이제 그 기사가 나왔는데 그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제 의원총회를 열어서 오늘 오전에 열린 의원총회에서 그 원내 지도부에서 이제 추경호 원내대표를 재신임하겠다 이렇게 결정을 네.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빠른 시일 내에 직접 만나서 이 뜻을 전달할 계획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추경호 원내대표 이제 약간 마지못해 돌아오는 그런 이제 수순을 밟을까요? 네. 근데 본인도 예상했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원내대표로 일단 출마했던 여러 의원들이 있었지만 비교적 좀 높은 표차로 많은 표차로 당선이 됐었고 윤석열 정부에서 국무위원 기재부 장관을 지냈기 때문에 일단 정부와의 소통도 좀 원활한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일단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렇게 협상이 마무리되지 않은 거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본인이 져야 된다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그게 또 고개가 끄덕여지기도 하지만 원구성이 마무리된 직후에 대통령실에서 어떤 평가가 나왔냐면 추경호 원내대표 잘못했다가 아니라 아주 높은 결단력으로 원구성을 마무리했다. 거의 치하하듯이 했단 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어쨌든 대통령실에 윤허 비슷한 게 좀 있었던 것이고 재신임과 네. 관련해서 그렇다면 그 기류를 당으로서는 또 완전히 무시할 수도 없는 것이어서 그리고 또 뚜렷한 다른 대체제가 국민의힘에서 또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워낙에 일단 민주당과도 원래는 좀 소통이 잘 되는 정치인으로 좀 분류가 되기도 해서 아마 본인도 재신임까지 된 상황에서 내가 더는 못하겠다 이런 뭐 고집 아닌 고집을 부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근데 보통 이렇게 뭐 원구성이 잘 이루어지지 않거나 이랬을 때 그 원내대표가 어떤 이런 거에 대해서 책임을 지기 위해서 좀 사의를 표명하고 이런 경우가 네. 즉 관례적으로 좀 있었던 건가요? 지금 있었죠. 100년도를 가고 이랬다고 하는데 맞습니다. 네. 이게 어떻게 보면 정치권에서는 좀 루틴한 모습이라고도 보이는 게 시계를 4년 전으로 돌려보면 그 당시에도 주호영 원내대표가 있었어요. 이제 원구성과 관련해서 그때도 18개의 상임위를 민주당이 다 가져갔었잖아요. 그러니까 주호영 당시 원내대표가 이제 절로 들어가신 거예요. 근데 주호영 원내대표는 불교계와의 친분이 매우 두터운 걸로 또 상당히 유명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절로 들어갔을 때 김태년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가 막 찾아가서 만류하고 설득하고 이러기도 했고요. 그 당시에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김종인 전 위원장이었는데 또 찾아가서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해서 원내대표직에 또 복귀했던 전례가 있어서 아마 이런 수순을 밟은 걸로 봐서는 내가 좀 명구스럽기도 하고 또 당에서 내가 이렇게 좀 잘못했다는 점을 이렇게 행동으로 보여줄 필요도 있고 해서 이렇게 백령도, 절, 사찰 이런 곳을 좀 전전하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이제 여당이 복귀를 했지만 예상은 했지만 또 첫날부터 막말과 또 고성이 좀 오가는데요. 법사위에서 또 굉장히 좀 생생한 코멘트가 많았습니다. 뭐
이름이 뭐냐, 그리고 내가 더 공부 잘했다. 아마 시청자분들도 보셨으면은 이 부분에서 좀 여러 가지 감정을 느끼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 간단하게 그 당시 상황을 네. 하면 막 여당 상임위 간사를 뽑아달라고 유상범 의원이 일단 위원장 옆에 와서 그러니까 자기 자리에 착석하지 않고 이석을 네. 해서 막 이야기를 합니다. 항의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름이 뭐냐고 좀 뜬금없이 정청래 위원장이 네, 물어요. 네. 이름은 당연히 알겠죠. 왜냐하면 네. 유상범 의원은 또 재선 의원이기도 하니까요. 그러니까 그럼 당신 이름은 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정청래 위원장이 저는 정청래입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네. 저는 또 유상범입니다. 라고 해서 본인들 표현에 따르더라도 이제 개그 콘서트 같았다. 이게 봉숭아학당 같은 모습이 펼쳐진 건데 네. 아니 왜 이렇게 일방적으로 회의 진행을 하시냐라고 하니까 정청래 위원장이 국회법 좀 잘 봐라. 국회법 공부하고 와라. 이러니까 네. 유상범 의원이 대뜸 한다는 소리가 공부는 내가 더 잘하지 않겠어요? 안 네. 하겠어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끝에 국회법은 이렇게 이야기를 네. 하거든요. 이제 유상범 의원은 서울법대를 나왔습니다. 아, 네. 네, 검찰 출신이고요. 네. 대통령은 상당히 이제 가까운데. 그래서 국회법에 한해서는 내가 더 공부를 잘했을 것이다. 네, 근데 네.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는 네. 내가 당신보단 더, 왜냐면 정청래 의원은 국회의원이 되기 전 이제 학원 선생님이셨고 원장이셨고 뭐 대학은 서울대를 나오지는 이제 않으셔서 네. 순간적으로 아 나는 뭐 서울법대 나왔는데 이런 인식이 혹시 있었던 네. 걸 아니까 근데 좀 부적절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국회법은 뭐 이렇게 단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지만 네. 유상범 의원도 반성하신다는 거예요. 다음 날 네. 바로 언론 인터뷰가 있었는데 아들이 그 모습을 보더니 아버지인 유상범 의원한테 네. 요즘 초등학생들도 그렇게 싸우진 않는다 이랬다는 거예요. 네. 아드님이 그런 얘기를. 네. 그리고 본인이 또 그거를 인터뷰에서까지 이야기를 하고 정청래 의원과 풀 건 풀겠다 뭐 이런 네. 이야기를 해서 어떻게 보면 해프닝으로 일단 좀 지나가긴 했는데 법사위에 좀 딱 전격적으로 드러났을 때 항의성 시위가 있을 거라는 예상은 어느 정도 또 했었다는 네, 네. 의견들도 있습니다. 네, 워낙 이제 법사위를 두고 이제 좀 갈등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좀 연출될 거란 예상도 있었죠. 그리고 이제 방송 3법과 방통위법이 법사위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국민의힘이 반발했지만 본회의로 넘겨졌는데요. 사실 이게 21대 국회 때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서 좀 폐기가 됐던 법안입니다. 이제 뭐 조금 더 강력해졌다는 네, 내용이 그 기사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일단 이 부분이 한번 사실상 폐기 수순이 됐던 거죠. 대통령께서 거부권 행사를 하셨으니까요. 그런데 이 부분은 KBS, MBC, EBS까지 해서 지금은 이제 각 정당에서 추천을 하도록 되어 있고 인원수가 대단히 좀 적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권이 바뀔 때마다 너무 정치색에 따라서 인물들이 청거가 되고 거기에 따라서 구성이 돼서 방송의 중립성, 독립성을 제대로 보장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 인원을 확 좀 늘리고 그리고 추천 권한도 정당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시민단체, 언론 노조, 여러 뭐 관련 학계에서 좀 폭넓게 추천을 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왜 이 부분을 비토를 하느냐? 언론 학계, 노조, 뭐 학계, 뭐 이런 걸 다 분류해서 분별해가지고 추천을 받는다고 해도 네. 좌파는 좌파다 이런 아. 일단 평가예요. 네. 이 어떤 그 정치적인 성향과 관련해서 이 진보 보수가 골고루 된다라고 보장할 수 있는 체계 자체가 전혀 아니다. 우린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게 주요 골자인데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신장식 개혁신당 의원, 그 조국혁신당 의원 같은 경우에는 너무 오른쪽에 치우친 사람 입장에서는 바로 자기 왼쪽에 있는 많은 스펙트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다 좌포라고 이제 분류할 수밖에 없어 보인다. 상대적으로 나를 기준으로 예. 하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끝까지 관철하겠다고 했는데 사실 대통령께서 거부권 행사를 행사할 게 거의 수순인 것 같고요. 네.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의원들과 연찬회를 가졌을 때도 일단 입법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나를 믿고 대통령이 행사할 수 있는 거부권이 있다라는 걸 인지하고 자신 있게 국회 활동하라고 그랬어요. 네. 그 말인즉슨 앞으로도 필요하면. 얼마든지 그렇죠. 더 행상할 수도 있다. 그러면서 네. 도돌이표처럼 그러면 거부권 행사의 횟수나 어떤 상황을 제한하는 또 입법을 내겠다라고 하지만 국민의힘에서는 이건 헌법에 규정돼 있으니까 부적절하다. 이런 공방이 하여튼 끊임없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사실 국토위에서도 또 갈등이 좀 있었는데요. 이 전세 사기 지원 대책 입법 청문회가 예정돼 있던 국회 국토위에서 일방적 의사 일정이라면서 국민의힘이 불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청문회가 이제 뭐 여당이 이제 보이콧을 끝내고 들어오긴 했지만 청문회 안에서는 계속해서 이제 반쪽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 모양새가 계속 이어지고 맞습니다. 있는데요. 이 부분이 상당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데요. 전세 사기 특별법과 관련해서도 민주당의 입장은 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선지원,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극단적 선택까지 합니다. 네네. 특히 사회 초년생들을 많이 노린 범죄예요. 그리고 시세가 잘 조회되지 않는 오피스텔이나 아니면 빌라에 피해자들이 속출했거든요. 네. 거의 전 재산이 물려서 이게 돌려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벼랑 끝으로 좀 내몰리는 측면이 있다라는 게 민주당의 문제의식이고, 그렇다면 어쨌든 예산을 통해서 선지원을 하고 나중에 이런 전세 사기를 벌인 사람들한테 구상을 하도록 이 법안을 만들자. 그냥 할 수는 없다 보니까요. 그런데 정부의 입장과 국민의힘 입장은 그러면 이게 좋지 않은 선례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전세 사기든 범죄 피해자든 앞으로도 여러 피해자들이 속출할 수 있는 부분들이 지금은 예측 가능하지 않지만 있을 수 있는데,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 대해서 특정해서 이렇게 지원해주는 선례를 남기게 되면 예산 확보는 어떻게 할 것이며, 이 부분이 그렇다면 비슷한 사안이 있을 때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해주고 다른 사안에서는 안 해주는 것도 형평성의 문제가 네.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양쪽 입장을 들어보면 어느 정도 뭐 수긍이 되는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그럼 또 입법 청문회를 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네. 그런데 국민의힘에서의 어떤 시선은 입법 청문회라는 게 정말 법률을 만들기 위한 거냐. 일단 국민의힘에서는 반대를 하기 때문에 법률안이 제대로 이렇게 논의가 되기는 어려운 상황에서 입법 청문회를 해서 또 피해자, 관련자 이렇게 불러서 뭐 정원대에 세우는 게 네. 이게 너무 정파적인 거 아니냐. 너무 정치적인 공세 성격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문제의식이 있어서 이걸 갖고도 계속 관련 상임위가 파행을 겪었고요. 심지어는 이 관련 의원들이 복도 밖으로 나가서까지도 언성을 높이면서 싸우는 일이 최근에 있었습니다. 네. 이제 이런 가운데 이제 민주당은 이제 국회 원구성 지연 방지법을 발의를 했습니다. 이제 내용을 보니까 원내 일당이 의석수 비율에 따라서 상임위를 우선 선택하게 해서 개원 지연 상황을 막겠다, 이런 취지가 있고요. 있는데, 근데 원내 일당이 어떻게 보면 또 독식을 하는 그런 좀 비판을 좀 받을 그렇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죠. 그래서 전 개인적으로 법까지 생기게 되면 지금도 네. 국회법에 따라서 표결로 할 수 있어요. 지금은 이제 과반 의석수를 민주당이 점했기 때문에 표결에 붙이면 마음만 먹으면 18개 상임위를 다 가져올 수도 있었던 건데 네. 그건 또 역풍이 불기 때문에 그 선택은 하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과반 의석은 안 되고 더 다수석을 점한 그런 의석수 배포로 분포로 의석수가 결론이 났을 때 그럼 원구성을 계속하지 말아야 되냐라는 또 문제의식이 있는 거예요. 네. 그렇다면 국회가 잘 협의가 되고 협치가 되면은 관행에 따라서 그리고 합의에 따라서 원구성을 할 수가 있는데 법사위를 놓고도 끊임없이 강대간 대치를 이어가고 평행선을 이어가다 보니까 법률로 이 부분을 좀 한번 네. 재정비하자. 그러니까 다수석을 가진 정당이 본인들이 원하는 이 상임위를 가져가도록 하자라는 걸 법적으로 만들자는 건데 그 취지는 공감이 되지만 그렇다면 어떤 협의의 가능성 그리고 협체 가능성은 더 멀어지는 것 같아서 이 부분도 수기는 좀 필요해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저희는 또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픽스 두 번째 주제는 나원, 윤, 한 여당권 주자 경쟁 가속화입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후보자들에 대한 관심이 점점 뜨거워지는 가운데 한동훈 전 위원장이 최상병 특검법과 관련해서 꺼내든 제3자 추천, 이게 또 굉장히 뜨거운 이슈입니다. 요 얘기 좀 나눠볼까 하는데요. 사실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이제 한 달 7월 23일로 지금 예정이 돼 있는데 당대표 선거에 지금 관심이 엄청납니다. 네. 이게 뭐 벌써부터 흥행에는 성공했다. 그렇죠. 네, 이런 의견 나오고 있는데 뭐 전체 판세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원래 어대한이다 이런 기류가 네, 네. 강했던 게 사실이죠. 근데 그것이 언제 끝났느냐? 원희룡 전 장관의 등판으로 끝난 것 네. 같습니다. 굉장히 놀라웠어요. 놀라웠죠. 예, 예. 전격적이었고 국민의힘의 당원당
민주당교 그 전당대회 룰을 보면요. 한 후보가 과반을 얻지 못하면 1차 투표에서 결선을 가야 됩니다. 그런데 윤상현 의원도 물론 출사표를 던졌지만 지지율이 비교적 미비하고 네. 이른바 원희룡 장관이 출사표를 던지기 전 상황으로 돌아가면 나경원 의원 그리고 한동훈 전 위원장 두 사람의 양대 좀 그런 구도로 가게 되면은 한동훈 위원장이 과반을 얻기가 수치적으로는 비교적 용이했던 거죠. 근데 네. 원희룡 전 장관이 등판함으로써 표가 쪼개진단 말이에요. 네. 기계적으로 하면은 내 후보가 25%씩 가져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3명으로 줄이더라도 과반은 좀 멀어요. 그렇다면 이거 결선까지 가는 거 아니야? 그리고 당원들은 왜냐하면 7대3 룰이었고 그것이 당원 100%로 바뀌었다가 다시 수정할 때는 8대2란 말이에요. 일반 여론조사는 2지만 당원들이 80%를 뽑는 겁니다. 네. 그러면 대통령과 관련해서도 지지세가 여전히 강한데 특히 TK 지역에서는 거기에서 반한 깃발을 사실상 들었다고 평가를 받는 한동훈 전 위원장을 지원해 줄 것인가, 지지해 줄 것이냐. 여러 판세 분석을 할 수 있는 그 갈래가 복잡해진 거예요. 전선도 좀 네. 갈리게 됐고요. 그래서 보는 어쨌든 관전의 맛은 있다. 민주당과 좀 대비된다는 평가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정말 그 원희룡 전 장관의 이제 후보 등판이 사실 또 이 그 판세를 좀 이렇게 좀 바꾸는 그런 네. 이제 그 기류를 바꾸는 그런 역할을 좀 한 것 같은데 이 와중에 좀 주목을 받는 지금 분이 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인데요. 원희룡 전 장관과 이제 꼭 껴안은 사진이 좀 공개가 되기도 했고. 그런데 이와 대비되게 한동훈 전 위원장은 뭐 오지 말라고 했다, 뭐 이렇게 좀 만남이 불발됐다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맞습니다. 네, 이 홍준표 시장에게 또 이렇게 관심이 이렇게 쏠리는 이유는 네. 뭘까요? 이게 국민의힘의 당원 분포, 네. 구도 때문에 홍 시장이 네. 또 더 주목을 받는 건데요. 지금 8대2면은 4배인 거예요. 네. 당원들 투표가요. 네. 그런데 지금 TK, PK, 이른바 정통 보수층의 지역의 당원들이 전체 국민의힘 당원의 40%가 넘습니다. 네. 수도권 당원도 그 정도가 된다라고는 하지만 이른바 TK, PK의 당원들의 결집력 훨씬 높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이른바 TK의 맹주라고 분류되는 게 홍준표 시장이에요. 네. 지금 현직 대구시장이기도 하고요. 근데 한동훈 전 위원장한테는 너무나 싸늘합니다. 평가도 굉장히 박해요. 네. 심지어 원희룡 전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는 나와줘서 너무 고맙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한동훈 전 장관의 이 당선 가능성을 낮춰줬기 때문에. 또 이 얼라라는 표현을 계속 쓰는데요. 네, 네. 얼라가 당을 먹어서 당을 망쳐놓는 상황을 제지시켜줘서 고맙다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네. 이게 시시각각 언론에 나가고 있죠. 그렇다면 이른바 TK 의원들께 그리고 TK 당원들한테 어떤 신호로 갈 것이냐. 거기에 반해서 한동훈 전 위원장은 한 2번 정도를 만남을 청했는데 뭐 난 만나기 싫다라고 네네. 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왜냐면 한동훈 전 위원장은 정말 결선 투표까지 가지 않거나 아니면 본인이 당권을 거머쥐기 위해서는 이른바 대구 경북 표심을 얻어야 됩니다. 네. 근데 런닝메이트로서도 지금 현역 의원으로서도 잘 보이지 않는다는 평가가 많아요. 네. 굉장한 숙제를 떠안은 셈인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이제 한동훈 그 후보가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서 대안을 마련하겠다면서 특검을 제3자가 추천하는 방안으로 추진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내부에서는 이제 김재섭 의원, 뭐 안철수 의원이 공개적으로 찬성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이게 당 내부에서 좀 지지를 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당내에 어쨌든 분열을 가속화할 것 같아요. 정책적으로. 이 특검에 대한 찬반 입장에서 그렇다고 보여집니다. 일단 한동훈 전 위원장이 미래 권력이라고 평가하는 게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상당하죠. 그렇다면 한동훈 전 위원장이 기본적으로는 특검법을 받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상황에서는 현역 의원들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구도인 게 분명하고요. 다만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카드를 받을 수가 없는 게 대법원장이 특검을 일단 지명했던 전례가 있습니다. BBK 특검이 그랬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내곡 특검 이후에는 최근까지는 정당에서 각각 이렇게 추천 권한을 행사해왔습니다. 어떤 문제의식이 있느냐. 대법원장이 특검을 선출을 해요. 그러면 어떤 상황이 이를테면 벌어질 수 있냐면 대법원장이 임명한, 추천한 특검이 공소유지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그 사건이 대법원의 판단 대상으로 올라올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사법부가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가 있다. 그리고 어쨌든 정치적인 성격이 분명히 특검에는 녹아져 있기 때문에 사법부가 정치 쟁점에 너무나 깊숙이 관여하게 된다라는 문제의식이 있어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민주당에선 받을 수 없지만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아주 미묘한 파장을 일으킨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 사파전으로 진행이 되면서 또 가장 이제 좀 궁금해하고 있는 게 이게 친윤, 반윤, 비윤 이렇게 이제 대통령실과의 관계가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한동훈 전 위원장의 이 말에 대해서도 뭐 네. 대통령실 관계자가 저륜이다 맞습니다. 이런 언급까지 했는데 앞으로의 그 정세 뭐 어떻게 사파전 어떻게 될 것으로 보십니까? 일단 한동훈 전 위원장은 이제 반윤의 길을 걷게 된 것 같아요. 네. 나경원 의원은 비윤, 원희룡 전 장관은 상대적으로 친윤으로 보입니다. 윤상현 전 의원도 비윤 정도로 이제 분류가 되는 것 같은데요. 대통령실이 지난번 전당대회도 굉장히 강력하게 개입을 했기 때문에 그 정도 수위로 관여할지에 따라서 이 전당대회 판이 흔들릴 수도 있다고 보여지고요. 네. 한 발짝 뗀다라고 하더라도 대통령을 지지하는 당원들이 누구를 선택할지가 관건으로 남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생생법률쇼 어느덧 마칠 시간이 다 됐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장유미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